오늘부터 8번 동안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하게 될 이야기가 이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함은 가스통 바슐라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제가 보기엔 철학자라기보다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또 약간 랍비나 현자틱한 이미지가 나죠. 그래서 바슐라르가 누굴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전체 강좌 제목을 이미지의 시학, 바슐라르 바로 보기. 이게 바로 보게 될지, 비스듬하게 보게 될지, 마음대로 보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바슐라르가 남긴 저작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난해하고 또 일반적인 철학서적처럼 착착착 벽돌 쌓는 것처럼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바다 밑에서 풀이 솟아나는 것처럼 또는 잡초가 막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의 주제에서 막 번져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촘촘하게 같이 헤매보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슐라르 소개를 조금 더 하면, 이 바슐라르는 상상력의 철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출발 지점은 상상력의 철학자라기보다는 과학 철학으로 자기 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굉장히 어렵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생으로 보면 좀 결코 좀 행복했다라고 약간 좀 불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오랜 독신 기간을 거쳤고, 처음에는 우체국 직원으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시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증이 막 수십 개가 되는,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3주를 같이 살고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애를 하나 만들고 몇 달 있다가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딸 하나를 평생 키우면서 혼자 이렇게 사원소에 대한 몽상에 열중하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제자들이 이분 강의에 대한 평가가 어땠냐 하면, 매 순간 강의가 축제와 같았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우리를. 그리고 옷차림도 좀 기이하게 하고 다녔대요. 시대착오적인 옷차림. 그러니까 이렇게 긴 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시커먼 코트. 그 다음에 이렇게 모자, 뭐 이런 걸 쓰고 다리 주변에서 이렇게 서성서성대고, 그래서 멀리서 봐도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과학 철학에 대한 연구와 저술을 열심히 하다가 예술 철학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넘어가게 된 동기가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록에 적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과학의 실용적 교육에서 철학 교육으로 옮겨왔는데도 처음엔 과학사를 가르쳤나 봐요. 그 다음에 과학 철학을 했고, 나는 완전히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불만족의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종에서, 디종 머스타드 소스라고 아시죠? 프랑스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디종에서 한 학생이 나의 살균된 세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사람은 살균된 세계 속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 세계에 생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들끓게 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회복시키고 시를 발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상상력의 형이상학이라는 제목으로 개설된 강의에서 강의 서두에 한 말이래요.
근데 이제 이 말이 바슐라르를 언급할 때 여러 이 작가들에 의해서 반복돼서 언급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살균된 세계는 뭘 얘기할까요? 균이 없는 세계, 멸균된 세계, 과학의 세계예요. 과학의 세계. 미생물이 들끓는 세계는 예술의 세계예요. 과학은 왜 살균된 세계일까? 과학의 언어는 구체적이지 않죠.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왜 추상적으로 가냐 하면 보편성을 얻기 위해서. 이 경우에도 맞고 저 경우에도 맞으려면 자꾸 그 개념이 추상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과라는 개념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이 사과라는 개념은 여러분 사과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어떤 사과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사과라는 개념은 내가 내 앞에 이렇게 집어서 맛을 보는 사과하고는 그 사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실제 내가 만지는 사과, 먹는 사과는 그냥 사과가 아니라 빨간 사과일 수도 있고 노란 사과일 수도 있고 어떠한 향기가 나는 사과일 수도 있고 또는 썩은 사과일 수도 있고 반쪽짜리 사과일 수도 있고 또 그 껍질에서 어떤 낙엽 색깔이 언뜻 비치는 그런 사과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가 만나는 사과죠. 근데 사과라는 개념은 이런 사과, 저런 사과, 여러 가지 종류의 사과를 다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성이 박탈된 개념이에요. 구체성이 많이 박탈될수록 개념은 추상화되죠. 가장 추상화돼서 구체성이 박탈되고 내가 경험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내가 경험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쑥 빠져나간 그 개념이 수학 개념이에요. 수학 개념에서 여러분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냄새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1 더하기 2를 빨강색으로 쓰든 파란색으로 쓰든 다를 바가 없지요.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몸이 건조한 언어예요. 그런데 과학의 언어는 이렇게 몸이 건조할수록 확실해요. 그 개념을 사용할 때 괜스럽게 우리가 다른 걸 막 상상하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우리의 감수성이 막 깨어나가지고 거기서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사용된 언어는 아주 보편적인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죠. 이러다 보니까 과학의 언어가 추상화의 방향으로 가게 됐고 과학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철학의 언어도 보편적인 것을 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추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철학적 개념들은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관념, 표상, 구상력, 구조 이런 것들에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시나요? 어떤 색깔도 없어요. 감촉도 없어요. 이게 추상화된 언어들이에요. 바슐라르가 지금 살균된 세계, 또 어떤 책에는 멸균된 세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 세계가 바로 추상적인 개념의 세계예요. 그리고 과학은 되도록이면 이런 빛깔과 향기와 촉감과 또는 우리의 어떤 상상력을 작동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개념을 만들고 개념 논리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삶이 좀 재미가 없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이런 걸 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행복하지도 않더라. 그리고 사람은 살균된 세계 속에서는 아주 딱딱한 세계, 아주 차가운 세계, 이 세계 속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분이. 그리고 관심사를 쑥 옮겨왔어요. 어디로? 시의 세계로, 예술의 세계로. 그리고 상상력이 부글부글 끌어가지고
저 혼자 막 발전하는. 여러분 저기 음식 먹다가 여름에 상온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짓누르지요. 그리고 거기 썩기 시작해요. 곰팡이가 피죠. 하얀 곰팡이도 피고 파란 곰팡이도 피고. 그리고 감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놨는데 거기에 한 개의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주변 감자도 덩달아서 막 썩어요. 사실은 이게 살아있는 세계예요. 곰팡이도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렇죠? 사실 곰팡이가 없으면 안 돼요. 곰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균,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세균이에요. 한참 동안 우리 현대사회는 멸균된 세계를 지향했던 것 같아요. 항균 노트도 나오고 항균 신발도 나오고 그리고 손에 무슨 균이 묻었을까봐 맨날 데톨로 씻고 이러면서 우리는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 균으로부터 안전하고 우리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뭔가 균이 번식하고 그게 곰팡이가 됐던 또는 비피더스 유산균이 됐던 간에 어떤 균은 살아있는 것의 증표예요. 균이 없다면, 세균이 없다면, 곰팡이가 없다면 죽은 상태죠. 근데 이제 이게 세균, 곰팡이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이 세계가 바슐라르는 이게 바로 시적 세계, 이미지의 세계, 우리의 상상력의 세계가 이런 세계라고 봤어요. 균이라는 게 근데 잘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 현대과학은 균을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해서 수많은 살균제와 살충제와 제초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생태계와 우리 인간한테 끼치는 폐해를 지금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구체적인 우리 이 땅, 나무, 동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살균제와 제초제와 멸균제가 우리 머릿속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무슨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생명이 없는 기계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날카롭고 면도칼로 그은 것처럼 A는 A고 B는 반드시 B고 A와 B는 다르고 이런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이 진정성이나 진리에 가깝다라고 착각하기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바슐라르는 과학 철학에서 예술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세계의 생명을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미생물을 번식시키는 것이 뭔가 생명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미생물은 감자에 있는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미생물.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용어들은 요즘 잘 쓰지 않지만 철학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죠. 영혼. 영혼이 뭐냐고 말하면 참 심도 깊고 긴 논의를 필요로 하긴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 일상 용어에서 영혼 많이 사용하죠. 나의 영혼은 흔들리고 있어. 너의 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울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꼭 집어서 뭐라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것이 없지만 어떤 만남의 순간, 어떤 사건의 순간, 또 뭔가 우리 안에서 뭔가 감동이 막 일어나는 순간, 영혼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직관적으로는 알아요. 바슐라르는 자기 책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상상력은 영혼의 기능이래요. 영혼.
오랫동안 근대 이후의 철학자들은 상상력을 영혼의 기능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지 능력의 한 계기라고 바라봤어요. 인식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세상을 주체 주관인 내가 알게 되기 위해서 상상력이라는 계기가 필요하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예요. 칸트는 상상력을 뭘로 봤냐 하면 구상력이라고 봤어요. 구상력은 말 그대로 상을 구상하는 능력이에요.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 그림. 근데 그림을 그려내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 재료가 어디서 얻어지냐 하면 감각 자료로부터 생겨난대요. 감각 자료가 뭐냐? 칸트는 우리의 감각 기관이 크게 5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오감 뭐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접한대요. 그래서 이 컵이 있어요. 컵을 이렇게 딱 만지면서 냄새도 맡고 또 색깔도 보고 형태도 보고 이러면서 이 각각의 자료들을 쫙 취합해가지고 요 컵에 대한 어떤 상을 우리 요 인식 능력 중에 어떤 것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 들어온 자료들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표상을 만들어내는 능력, 표상을 구성해내는 능력, 이 능력을 구상력, 상상력이라고 불렀어요. 표상은 뭐냐 하면 표상은 영어로 얘기하면 리프리젠테이션이에요. 리프리젠테이션은 리프리젠트 된 거예요. 우리 프리젠테이션 많이 하죠.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프리젠테이션은 다시 보여진 거. 어디서? 여기 있는데 여기서 다시 보여진 거. 그래서 반복해서 여기 있는 거를 이 컵뿐만이 아니라 컵 1, 컵 2, 컵 3 해가지고 10개의 컵을 보고 또 보면 비슷한 공통분모가 찾아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컵에 대한 리프리젠테이션이 딱 만들어진대요. 이게 표상이에요. 표상이 딱 만들어지면 바깥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컵이구나. 견주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상상력은 뭐냐 하면 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우리 안에서. 이런 능력이에요. 바슐라르 생각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바슐라르는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본 게 아니라 상상력은 재현 능력이 아니다. 뭐를 이미 있는 것들을 복사하고 이미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보거나 여러 번 경험해서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서 상을 그려내는 능력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떠오르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바슐라르가 얘기하는 상상력은 창조력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창조력. 근데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걸 칸트처럼 기계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어요. 뭔가 자료가 들어와서 그거를 복사하고 취합해서 아웃풋하고 이게 굉장히 기계적인 방식이죠. 사실 요즘 그 센서가 달린 수많은 기계들 있잖아요. 자동 반응하는. 이 기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봐도 되죠. 거의 다 칸트가 생각한 인지 구조를 복사해서 재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료들을 쫙 취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맞게 아웃풋을 한다는 거죠. 바슐라르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 않아 나는. 상상력은 뭐냐 하면 내 안에 영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창조력인데 상상력을 영어로 하면 이매지네이션이잖아요. 불어로도 똑같이 쓰죠. 이마지나시옹이에요. 근데 이매지네이션은 뭐냐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미지라는 말도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이미지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제 이미지를 보시죠, 지금. 이미지가 어떤가요? 이미지가. 제 별명은 마녀예요. 마녀의 이미지가 느껴지시나요? 우리 사람을 보건, 뭐 이분을 보건, 또는 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 교실을 보건, 딱 만나는 순간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미지는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이미지가 어땠어? 하고 이제 교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수다를 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 다른 말을 해요. 제가 수업할 때 어떤 분들은 제 신발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스커트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 머리 스타일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봐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를 듣죠. 이미지 하면 우리 시각적인 것들만 생각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다른 감각 중에 시각의 에너지가 제일 이렇게 집중되어 있대요. 그래서 시각 이미지에 가장 이렇게 잘 반응을 한다나 봐요. 근데 이미지는 시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청각 이미지도 있어요. 후각 이미지도 있어요. 우리 감각 다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때 이미지는 이미지 하면 그림인 것 같지만 그림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렴풋한 어떤 느낌? 어떤 상이 맺힐 것 같지만 그 상의 경계가 모호한, 마치 지난밤 꾼 꿈처럼 아른아른한 이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는 그래서 주체 안에만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객체의 껍질에만 있다라고도 볼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내 밖에 있는 세상을 접촉하면서, 이때 접촉은 눈으로도 접촉하고 촉감으로도 접촉하고 냄새로도 접촉하죠.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해요. 접촉하면서 뭔가가 그 순간 생겨난대요. 어떻게 생겨날까? 바슐라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생겨날 때 투사와 전이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그랬어요. 투사와 전이. 이거 정신분석학적 개념이에요. 바슐라르의 책들을 읽으면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적 개념이 꽤 많이 등장해요. 특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컴플렉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컴플렉스라는 개념, 또 컴플렉스 있지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왜곡됐다거나 뭔가 열등감, 꼬임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할 때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잖아요. 바슐라르는 좀 달라요. 컴플렉스 개념. 컴플렉스는 어떤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기보다도 컴플렉스의 원뜻이 뭐죠? 복합이란 뜻이잖아요. 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의 이미지들, 여러 가지 체험들, 여러 가지 느낌들, 이런 것들이 상상력이 매 순간순간 움직이면서 바로 그 복잡한 뭔가를 만들어낸대요. 서로 섞이고 얽히는 거야. 이걸 컴플렉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바슐라르의 시적 상상력에 대한 전 저작을 쭉 보면 수십 개의 컴플렉스가 등장해요. 수십 개의 컴플렉스. 이따가 몇 가지 컴플렉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컴플렉스라는 개념을 이제 바슐라르가 왜 썼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 개념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 불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 자기 책 제목에다가 그냥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을 그냥 썼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이트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슐라르 당대에 이 양반이 이제 살았을 때가 1884년에 태어나서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1900년에 프로이트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프로이트 책들이 끼친 반향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마치 그 시대의 유행처럼 프로이트 개념을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사용을 했대요. 그런데
곰곰이 바슐라르 저작을 읽어보면 반프로이트적이에요. 프로이트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프로이트가 의사였잖아요. 프로이트는. 의사여서 프로이트가 토대로 두고 있는, 이 근거로 두고 있는 마음은 병적 마음이래요. 병적 마음. 그러니까 불행한 마음. 근데 바슐라르는 불행보다는 행복한 마음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행복한 마음. 심지어는 자기가 쓴 이 상상력에 대한 이런 전 저작들은 행복을 위한 책, 행복한 꿈꾸기를 위한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될 사원수와 관련된 상상력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상상력이라고 해요. 이분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불행이나 억압이나 억압에서 비롯됐던 왜곡이나 이게 아니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뿜어내고 만들어내는 행복한 창조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용하는 컴플렉스라는 개념에도 불행이 없어요. 열등의식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바슐라르가 이 정신분석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할 때 이분이 더 프로이트보다 가까운 분은 칼 구스타프 융이에요. 우리 융의 심리학을 분석심리학이라고 부르죠. 분석심리학. 프로이트 정신분석학하고는 조금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융의 제자들이 또 융 자신이 자신의 심리학을 분석심리학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칼 구스타프 융의 자아 무의식이라는 책이 나온 연도가 1938년이래요. 그런데 바슐라르의 상상력에 대한 첫 연구서가 나온 해도 1938년이에요. 불의 정신분석과 칼 구스타프 융의 자아 무의식은 같은 해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바슐라르가 융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융 심리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바도 있어요. 자, 전이와 투사라고 했어요. 상상력이 움직이는 것은. 전이와 투사라는 개념, 바슐라르적 입장에서 보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이 물이에요. 물. 만약에 내가 물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물은 H2O가 아니에요. 그렇죠? H2O는 경험하는 물이 아니라 관념 속의 물이죠.